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쌤입니다. 오늘은 7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전문항 해설 좀 해보러 왔어요. 이거 1등급 커트라인을 보니까 40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이번에 모의고사가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고3들만 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등급 컷이 일반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것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제 N수생들이 껴들진 않았으니까 반수생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사회문화 모의고사였다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느낌의 모의고사였다는 걸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해가지고 쫙 풀어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중요한지, 이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수능에서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갑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알츠하이머 플라크라고 불리는 단백질 덩어리가 뉴런을 파괴해서 기억 상실을 초래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그지? 단백질 덩어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인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건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자연현상입니다. 니은 대부분의 약물 전달을 억제하는 건 누구야? 우리 뇌의 혈액, 뇌 장벽이 지금 억제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 이것 또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소와 병원균이,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독소와 병원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돼 있는데 혈액 뇌장벽이 또 그렇게 차단한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어. 자연현상. 최근 과학자들은 혈액 뇌 장벽을 일시적으로 열어 뇌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을 발표했는데 과학자들의 의도를 가지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현상,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고요. 또한 이 치료 방법이 노화 지연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역시 과학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사회현상 되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자자 사사야. 1번부터 풀어볼게.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을 따른다. 맞죠?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을 따르고 사실법칙도 따릅니다. 자연현상은 인간이 있기 전에도 인간이 멸종한 후에도 자연스럽게 사실로서 존재한다라고 쌤이 외우라고 했었죠. 사실법칙과 존재법칙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사실법칙 정도도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이지. 자연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자연성은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지, 그치? 개연성은 사회현상에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탈락. 3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연현상의 보편성 같은 것만 있지 특수성은 없습니다.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없고 사회현상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있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요. 쌤 그럼 이거 자연현상 말고 사회현상으로 바꾸면 맞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던데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도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만한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사회현상에는 보편성, 특수성이 둘 다 나타난다. 자연현상에는 보편성 밖에 안 나타난다 라는 식으로 그냥 기억만 하셔도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번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은 몰 가치적이다.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몰 가치적이고 가치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건 자연현상이고. 5번 자연현상에 비해 사회현상은 이런 거 잘 조심해. 기역과 같은 현상과 달리 리을과 같은 현상은 이러면 리을을 얘기하는 거고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미음과 같은 현상은 이렇게 미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잘못 보는 순간 이제 문제 틀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내가 이거 헷갈리겠다 싶으면은 뭘 정확히 물어보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서 가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불분명한 편이지. 자연현상에 비해 가지고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게 나타나고 왜? 예외가 많으니까. 자연현상은 상대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편이고 이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1번으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이제 20초 이상 걸리면 안 되겠지? 2번.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문제 중에 가끔씩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타임어택이랑 커리큘럼에서도 이 양적 연구 절차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풀어보는 파트를 따로 만든 이유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풀지 않으면은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고, 사실 이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시문을 어렵게 내면은 어느 정도까지 난이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반복해가지고 훈련을 하시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한번 풀어봅시다. 니은은 실험 집단, 디귿은 통제 집단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 연구가 대략 어떤 연구인지 금방 프리뷰만 해보자고. 갑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집단의 영향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집단의 영향력이 원인에 해당되는,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요소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행동이라는 결과에 미치는 집단의 영향력이라는 원인이라는 게 지금 제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니은이랑 디귿이 실험 통제 집단인지 확인하려면 실험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실험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독해를 해나가는 방식이 쌤이랑 좀 유사하게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거예요. 쌤이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법을 익혀놨기 때문에 쌤의 방식을 따라오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풀려면 이제 이 연구를 읽어야 된단 말이야. 갑은 실험 참가자들을 다수의 모둠으로 구분하는 모둠별 구성원에게 각각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부여했단 말이지. 그치? 번호를 줬어. 그러니까 총 6명의 모둠원이 한 모둠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후 일정한 길이의 표준선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뒤 별도로 제시된 서로 다른 선들 중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고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선을 하나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별도로 제시된 뭐 이런 선이 있는 거야. 뭐 1번 선은 요 정도 길이고 2번 선은 요 정도 길이고 3번 선은 요 정도 길이고 뭐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선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은 뭐예요? 이 표준이랑 똑같은 건 뭐예요? 대충 봐도 요게 정답이잖아. 그치? 이거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라고. 그 결과 이거 고르라고 하니까 6명의 참가자들이 당연히 이거 아니야? 이거 길이가 똑같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지. 이후 갑은 모둠별로 1번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 참가자들에게 6명이 있으니까 2, 3, 4, 5, 6번 참가자들한테 사전에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게 지시를 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제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2번부터 6번까지는 이 사람들한테 몰래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야, 이거 있잖아. 사실은 이거잖아. 근데 이거 말고 이거나 이거를 골라. 아예 이걸로 통일해. 이거랑 이게 똑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통일을 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2번부터 6번까지 있는 참가자들한테 똑같이 이거 표준선 똑같은 거 고르세요. 3번이요 라고 다 같이 대답을 하게 하면은 옆에 있는 1번 참가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는 아무 지시도 못 받았단 말이야? 뭐야? 내가 이상한가? 내 눈에는 이게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표준선이랑 길이가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고르네? 내 눈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싶게 하도록 쉽게 만든 거지. 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이 실험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후 갑이 1번 참가자 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사전에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게 지시하고 야, 더부터 3번 골라 이렇게 하고 참가자들에게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한 번 다시 골라보라고 했어. 사실 여기서 관찰 대상은 누가 되는 거야? 1번 참가자가 되는 거지. 너 다른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갈 때 너의 의견을 주관을 굽히지 않고 1번을 고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야. 반복 실험 결과 1번 참가자의 43%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다른 참가자들, 그러니까 트롤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3번이 맞아요. 3번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동조 반응을 보였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자기 주관을 잃어버려 버리는 거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된 답을 얘기할 때 나 혼자서 NO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눈에 확실히 옳은 거를 고를 자신이 있는가라는 걸 사람들한테 테스트해보는 거고 그게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집단의 영향력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답을 말할 때 나는 그거에 동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니은이 실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지. 왜냐면 1번 참가자는 다른 집단의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실제로 개입되고 있는 상황이 맞거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답을 고르는 상황이라는 독립 변수를 이 사람한테 지금 처치를 해준 거란 말이야. 조작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험 집단이 맞죠. 그럼 디귿 나머지 번호 참가자는 통계 집단이 맞냐? 아니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관찰 대상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표본 집단이 아니야.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번 참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금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주어지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만 표본 집단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표본 집단이 아닙니다. 애초에 관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 집단도 될 수가 없어요. 통제 집단은 어쨌든 관찰 대상에 해당되는 표본 집단 안에서 독립 변수가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통제 집단이 되려면 일단 관찰 대상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관찰 대상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참가자들은 일종의 실험을 도와주는 연구자들 혹은 독립 변수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집단의 영향력이라는 걸 제공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걸 통제 집단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1번 탈락시켜주면 되고 2번 리을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동조 반응이라는 거는 집단의 영향력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된다. 이거는 꼼꼼하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동조 반응을 보인 거는 결국 이 개인이 집단의 영향력을 받아서 만들어낸 결과잖아. 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3번을 고르니까 난 1번 같은데 나도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는 거는 결과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 잘못된 답을 고르는 게 원인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1번 참가자 제외한 나머지 번호 참가자들이 전부 다 이 3번을 고르게 실제로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게 만드는 건 집단의 영향력을 조작적 정의를 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동조 반응을 보인다는 건 1번 참가자들이 집단의 영향력에 굴복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개인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동조 반응은 개인의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돼야 돼요.
개인의 행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측정 불가능하니까 동조 반응을 보이는지 아닌지로 체크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집단의 영향력은 나머지 번호 참가자들이 서로 이 실제로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 집단의 영향력의 조작적 정의인 거고, 개인의 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동조 반응을 보이는지 아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대로 나머지 번호 참가자들이 사전에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는 그 상황 자체가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어요. 집단의 영향력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3번 연구 1에서 갑은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잘 보면은 이 사람이 이 1번 참가자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선을 고르는 상황 전에 이미 한 번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일정한 길이의 표준선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별도로 제시된 서로 다른 선들 중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고르도록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단의 영향력,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선을 고르는 상황을 주지 않고 한번 고르라고 얘기를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1번 참가자도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길이가 같은 선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1번을 선택했으니까 1번 참가자도 이걸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험을 본격적으로 처치하기 전에, 말하자면 독립변수를 조작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이 사람에게 개입시키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하고, 이게 사전검사지, 그치? 독립변수가 개입되기 전에 한번 하는 거. 그리고 독립변수가 개입된 후에 다시 한 번 더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동조 반응을 보였다고 했으니까 이거 사전검사를 실시한 게 맞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사전검사입니다. 그럼 사후검사는 어디 있나요? 여기. 다시 골라보도록 하였다. 여기가 사후검사지, 그치?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선을 고르라고 한 다음에 1번 참가자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는 거. 그러니까 3번 맞습니다. 사전검사만 한 게 아니라 사후검사도 했죠. 4번 연구 2는 집단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이 증가할 것이다를 연구 3은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이 클 것이다를 지지한다. 그럼 연구 2랑 3의 결과만 정확하게 알면 돼, 그지?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 주장이 지지될 테니까 한번 보자고. 갑은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는 실험 참가자 수를 조정하여 모든 별 총 인원만 변화시키고 그 외 다른 실험 상황은 연구 1과 동일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번 참가자들의 동조율은 모든 인원이 2명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1번이랑 2번 참가자만 있는 경우에 2번 참가자가 잘못된 선을 골랐겠지. 그러니까 1번 참가자가 거의 동조 반응을 보이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한 명 정도만, 내 옆에서 다른 한 명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선을 고르는 걸 봤어. 아이고 그럼 저 멍청한 놈 이러면서 나는 올바른 선을 고르게 된단 말이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9.7%의 사람들이. 근데 3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내 옆에 2명이 있는데 2명이 다 잘못된 선을 골라버린 거야. 그럼 내 생각이 살짝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동조 반응을 보이고 4명이면 이제 내 주변에 3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답을 골라버린다. 그럼 31.8%까지 껑충 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옆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도 그거에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이 증가할 것이다를 지지하고 있는 게 맞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구인은. 연구 3도 한번 봅시다.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이 클 것이다. 답은 실험 참가자 4명은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1명은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고르도록 하고 그 외 다른 실험 상황은 연구 1과 동일한 연구를 실시했어. 그러니까 지금 실험 장치, 이거 처음에 연구 1에서 갑이 6명을 지금 데리고 왔잖아. 여기서만 이제 모든 민원을 조정시키죠. 여기서는 딱히 모든 민원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이 6명의 모든 민원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실험 참가자,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되는, 실험 집단이 되는 1번 참가자 빼고 나머지 실험 참가자 4명 그리고 1명 추가로 있을 거야. 1번 빼고 5명 있잖아. 그 중에 4명한테는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라고 했어. 3번으로 다 가라고 했어. 4명한테는. 그리고 나머지 1명한테 뭐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이 사람 1명 뽑아가지고 이 사람 너는 혼자 여기로 가라. 그러니까 1번 참가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2, 3, 4, 5번한테는 야 3번 골라. 잘못된 걸 골라가지고 한번 동조효과를 일으켜봐라고 하고 6번한테는 너는 그냥 제대로 된 답을 한번 골라봐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상황이란 말이지. 다시 말하면 1번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되겠어. 4명이나 지금 잘못된 답을 고르고 있는데 나한테 동지가 하나 있어. 6번 참가자가 맞아 내가 보기에도 이게 답인데 이걸 딱 골라줬단 말이야. 그러면 1번 참가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친구가 있구나. 내가 옳은 답을 고른 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 그냥 옳은 답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겠어. 아무래도 잘못된 답으로 휩쓸려갈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외에 다른 실험 상황은 연구일과 똑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 민원은 6명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고 그 결과 1번 참가자의 34%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 그러니까 동조 효과가 아까랑 다르게 조금 낮아졌잖아. 그렇지? 여기도 6명이고 여기도 6명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실험을 실시했는데 딱
딱 한 명만 제대로 된 값을 고르라고 하니까 동조 반응을 보여서 잘못된 답으로 휩쓸려가는 퍼센트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야 돼?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수가 올바른 답을 옆에서 같이 말해주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이 큰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지.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라는 거 이제 잘못된 답을 따라가지고 이걸 선택해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4%가 지금 낮아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잘못된 답을 동조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퍼센트가 1번 참가자들 입장에서 약간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클 것이 아니라 작을 것이다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5번 갑은 연구 1, 연구 2, 연구 3에서 모두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싹 다 실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원론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2원론을 질적 연구고 1원론으로 바꿔야지.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원래 실험법은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거 확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웠죠?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실험법 문제 치고 미친 듯이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는 사실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사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실험법 관련된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면서 쌤 타임어택 커리큘럼에서도 그거 유형만 모아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주니까 그런 걸 하면서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D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수집 방법들 총 4개가 지금 나와 있죠. 문헌연구법 빼고 1차 자료 수집법들이 다 나와 있네요. 금방 가겠습니다.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2개가 뭐야?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랑 D는 질문지법 아니면 면접법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아닌 것들은 뭐겠어? 실험법이랑 참여관찰법이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BC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이 보자고.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건 뭐야?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란 말이지. 둘 중에 하나가 질문지법, 실험법 각각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 각각 들어가게 됐죠. 그럼 찾는 거는 금방 합니다. 그죠? 겹치는 걸 찾아내면 되죠. 뭐. BC에 실험법, 참여관찰법이 들어가는데 여기 BD에 질문지법, 실험법이 들어가니까 겹치는 건 B죠. 지금 B. 그러니까 실험법이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내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B가 실험법이니까 D가 질문지법이 될 거고 B가 실험법이니까 C가 참여관찰법이 될 거고 A가 면접법이 된다는 것까지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면접법과 달리 실험법은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치 바꿔보면 큰일 납니다. 동그라미 같은 거 치면서 가시는 걸 좀 권장드려요. 면접법과 달리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고 되는데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건 면접법이지.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게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니까 면접법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실험법이 아니라. 양적 연구인 실험법은 상대적으로 교감을 중요시하지 않고요. 2번 실험법에 비해 참여관찰법은 실제성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이 실제성이란 단어, 생생한 자료라는 단어가 참여관찰법의 시그니처 워드라고 쌤이 수업 시간 내내 엄청 많이 강조를 해왔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여관찰법 보면 실제성, 생생한 자료, 다른 자료 수집법들에는 안 들어가는 이 표현을 참여관찰법만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2번이 답인 거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3번 질문지법에 비해 면접법은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질문지법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 구조화된 자료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에 해당되는 자료 수집법들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치 바꿔줘야 되겠어요. D에 비해 A는이 아니라 A에 비해 D는 질문지법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한다. 4번 AC에 비해 D는 면접법, 참여관찰법에 비해 질문지법은 연구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위치 바꿔줘야 돼. 왜냐면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이 질적 연구로서 오히려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질문지법 같은 양적 연구에 비해 가지고 위치 바꿔줘야 되죠. 5번 BD에 비해 실험법, 질문지법에 비해 참여관찰법은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다. 자료 수집 상황에서 통제가 높다라고 제일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실험법이고 그 다음이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정도고 참여관찰법은 통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참여관찰법은 말 그대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냅두고 전혀 통제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C에 비해서 BD가 통제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참여관찰법은 통제를 아예 안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통제 수준으로 따지면 꼴찌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4번. 사실 2번 문제를 빼고 첫 페이지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A,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니까 빠르게 찾아봅시다. 주로 노동과 자본을 집약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럼 산업사회에 해당이 되죠. 농업사회에선 뭐였어? 농업사회에선 노동과 토지란 말이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산업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이 되는 거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자본, 뭐 공장, 토지 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표현들. 그 정보화 사회에선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창출이 되거든.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노동과 자본 이러면 산업사회구나. 노동과 토지 이러면은 농업사회구나. 지식과 정보 그럼 정보화 사회구나. 그럼 B가 정보화 사회가 되겠구만.
정보화 사회는 일반적으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A에 B에 뭐가 낮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B가 낮은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A가 B보다 더 높은 특징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A가 더 높은 특징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A의 특징을 넣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1번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화 사회는 이것도 위치 바꿔놨죠. 잘 보셔야 됩니다. 정보화 사회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지. 왜냐면 정보화 사회에서의 기업은 주로 탈관료제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연결해서 외워야 된다고 쌤이 개념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정보사회나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서는 뉴미디어 그리고 탈관료제 이거랑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산업사회에서는 전통매체, 신문, TV, 라디오 그 외에도 관료제랑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화 사회는 탈관료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탈관료제는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재량권을 나눠주는 권력을 나눠주는 시스템 정도가 높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2번 정보화 사회에 비해 산업사회는 직업의 이질성이 낮죠. 직업의 이질성이라는 건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있냐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들이 서로 많이 다르고 되게 다양한 직업이 많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정보화 사회가 더 많이 나타나니까 낮다라고 해야지. 산업사회는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좀 떨어진다. 정보화 사회에 비해서는. 3번 산업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정보화 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다품종 대량 생산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위치 바꿔줘야 됩니다. 정보화랑 산업화 사회의 특징을 거꾸로 적어놨죠. 4번 A가 더 높은 거 들어가면 되거든요. 비대면 접촉에 비중이 들어갈 수 있냐. 산업사회가 비대면 접촉에 비중이 높냐? 그럼 높지 않지. 비대면 접촉, 얼굴 안 보고 접촉하는 거는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사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라서 산업사회가 더 높은 특징이 될 수가 없다. 5번 가에는 산업사회가 높은 특징.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들어갈 수 없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어느 사회 순서대로 높아요? 농업사회가 완벽하게 가정과 일터가 결합돼 있었고 산업사회가 완전히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어 있었고 회사 안 가면 일할 수가 없어. 농업사회는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해.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로 가면서 가정과 일터가 완전 분리됐다가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 인터넷을 통한 재택근무로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상승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더 높은 건 정보화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선 산업사회가 더 높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5번. 사회적 소수자랑 관련된 문제. 빠르게 정보 찾아보면 되겠죠? 1번 이런 문제는 이제 선지 보면서 정보 찾는 걸로 들어가는 게 편하겠습니다. A는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신체적 특징 맞는지 체크해보자고. 소수민족의 자녀로 태어나 가진 차별을 받았어. 소수민족의 자녀라는 거. 민족이라는 건 이제 혈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선천적인 특징이고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봐줄 수가 있지. 이걸로 차별을 받은 거지 역차별을 받은 건 아니죠. 역차별은 이제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 때문에 받는 역으로 받는 차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역차별이 아니라 그냥 차별이 2번 B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B 같은 경우에는 B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주요 직책 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천적 요인인 성별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게 맞죠. 후천적 요인은 아니잖아. 여성이란 개념이 그지? 3번 B와 달리 A는 한 사회 내에서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해 있다. 그 2개 이상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해 있는 케이스가 나타나야 되는데 A는 일단 소수민족의 자녀로 태어난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 외에 다른 소수자에 속하는 부분이 나와 있을까? 체크 해보면은 딱히 없어. A가 추가적으로 뭐 대단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뭐 흔치 않은 피부색을 가졌다. 이거는 B의 회사에서 차별받는 C고 이거 연결된 거는. A는 소수민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차별받는 거 외에 다른 서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딱히 중첩되어 속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그냥 탈락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른 A, B, C 전부 다 중첩되어 속해 있는 모습은 딱히 보여주지는 않고 있죠. 4번 B와 달리 C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C 한번 찾아봅시다. C는 방금 봤지만 흔치 않은 피부색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건 문화적 특징이 아니지. 신체적 특징이란 말이야. 신체적 특징 아니면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받는 건데 이건 신체적 특징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고요. 신체적 특징으로. 바로 탈락시켜주면 됩니다. 5번 A, B, C 모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여기 잘 보면은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제기했다고.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지.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란 말이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지를 잘 외워둬야죠. 제도적으로 해결하냐 개인적으로 해결하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도적이라고 바꿔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주시고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해결책이 개인적인 것도 있고 제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제도적인 걸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무난하게 풀 수 있다. 진짜 빨리 풀어야 돼. 절대 1분 넘기지 않고. 아까 2번에 나와 있었던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정도 빼면은 나머지는 진짜 한 40초, 50초 안에 팍팍 풀면서 오셔야 됩니다.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나오겠어? 이거 제목 보면 알아낸다 그랬지? 명목론과 실제론이 나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시대와 나라에 따라 강도는 다르지만 어떤 때는 결혼에 또 다른 경우에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며 출생률을 높이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몇몇 여론의 흐름들이 존재하는데 만일 인구가 시골에 분산되는 게 아니라 도시로 몰려온다면 그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집중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집합적인 충동이 있어서 그래. 개인들이 말하자면 집합적인 충동.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면서 발생하는 어떤 개념에 의해 가지고 지배당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건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사회 구조의 특징에 개인이 지배당한다라고 하는 말이랑 크게 다른 말이 아니라고 마지막에 핵심이 들어가 있죠.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 실제로는이지. 사회 구조의 영향이 개인에게 강력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부여된다라고 보는 명목론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개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사회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개인은 이런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명목론. 개인 중심의 이론이라면은 이건 사회 중심의 이론, 실제론이 되는 겁니다. 보통 명목론,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미괄식으로 주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제시문 속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다면은 뒤쪽부터 먼저 보면서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기억,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강조한다. 이거 실제론 맞죠, 그렇죠? 사회 구조에 대해서 개인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저항하는 게 불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어. 그거에 의해서 개인은 그냥 지배당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니은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사회 규범이란 건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보는 건 개인의 의식을 강조하는 명목론이고요.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거 실제론 맞죠.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모여있는 게 사회야. 개인의 총합이 사회야. 개인들의 특성을 합치면 사회의 특성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회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쉽게 환원될 수 없어. 교환해서 생각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입장은 실제론이 됩니다. 왜? 실제론이 바라보기에 사회 특성이라는 건 개인의 특성들이 합쳐진 것 그 이상의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모였을 때 뭐 케미, 역사, 전통, 맥락 뭐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사회의 특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실제로는 개인의 특성으로 그냥 사회를 환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리얼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도 명목론의 전형적인 입장이지. 정확히 말하면 사회 계약론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회는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사회를 깎아내리는 거잖아. 개인에 비해 가지고. 그럼 이제 사회가 아니라 개인 중심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명목론으로 잡아줘도 크게 문제는 없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쌤이 오늘 유독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약간 템포를 좀 조절해 볼게요. 내가 이러다가 혀에 약간 그 불이 날 것 같아 진짜로.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발음도 꼬이고 그래서 약간 조금 그 릴렉스 하면서 한번 가보죠. 갑국에는 특별한 날에 누구나 고기 요리를 이웃과 나눠 먹는 문화가 존재하였다. 근데 나는 병이 있나 봐. 나는 말을 빨리 안 하면은 막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정도 말투로 말을 하면은 뭔가 묘하게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을 빨리 하게 되더라고. 그냥 편하게 할게요. 기억은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특별한 날에 누구나 고기 요리를 이웃과 나누어 먹는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무슨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좁은 의미의 문화는 반드시 그래야 되잖아. 우월한 것만 문화로 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이게 뭐 우월하다라는 맥락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단어에도 그런 의미가 없잖아. 그냥 그런 공유하는 문화가 있다. 딱 그 정도까지만 서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 니은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대체육이라는 거는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잖아. 이거 물질 문화지 비물질 문화가 아니라. 달라. 3번 디귿은 문화지체 현상에 속한다. 각국 사람들은 대체육의 식감과 맛 때문에 실제 고기를 고수하였다. 문화지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기술 문화는 겁내 빨리 발전하는데 비물질 문화가 발전을 하지 못해가지고 물질 문화, 기술 문화는 엄청 빠르게 발전하는데 비물질 문화인 규범이나 관념 같은 게 느리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문화지체라고 그러잖아. 그럼 여기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기술 문화는 엄청 빨리 발전한다 그러면 이게 대체육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대체육이라는 게 개발이 돼가지고 소비를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각국 사람들이 대체육의 식감과 맛 때문에 실제 고기를 고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대체육이 맛이 없어. 그래 난 실제 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문화지체예요. 실제로 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랑 혹은 과학기술 같은 거의 발전 속도랑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 딱히 여기엔 그런 내용이 다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4번 리을에는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A기업은 실제 고기의 맛, 식감을 완벽히 구현한 새로운 대체육을 개발하였다. 이거 문화의 공유성이야?
뭘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공유성은 아니지. 사람들이 실제로 대체육을 먹으면서 다 같이 이 대체육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그런 표현이 느낌으로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공유성이 되는 건데 이건 그냥 새로 만들었어요. 이건 뭐죠? 변동성입니다. 그냥 문화가 하나 새롭게 만들어져서 문화 요소가 추가됐어요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냥 변동성. 문화라는 게 새롭게 개발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구나까지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미음, 각국에서 외식산업, 의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가져와서 새로운 대체육이라는 게 외식산업, 의류산업 같은 다른 문화 요소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문화의 총체성이랑 관련이 있는 게 맞지. 정확히 말하면은 여긴 총체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까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새로운 대체육이 개발되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문화들까지 바뀌고 있다.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바뀐다. 그 변동성도 들어가 있고 총체성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8번 빈곤의 유형 AB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각각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199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 발표된 유엔 선언은 A에 대해 기본적인 인간 욕구의 심각한 박탈 상태 이러면 빼박이지. 절대 빈곤이야. 최소한의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 이러면 절대 빈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식,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건강주택,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의 심각한 박탈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박탈 상태까지 처해버리게 되면 이런 건 절대 빈곤이라고 외워두세요. 의식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한편 B도 A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측면의 결핍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결핍까지 포함하면은 비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결핍,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결핍 이런 것까지 관련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보통 절대 빈곤에만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상대 빈곤 개념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냥 내 생각에 따라 가지고 뭔가 빈곤이 있다라는 건 주관적 빈곤이긴 합니다. 근데 절대적 빈곤은 실제로 물질적인 부분에서 제일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의식주가 부족해서 실제로 생존 위기가 닥친 수준까지 하면은 절대 빈곤인 건데 비물질적인 부분까지 결핍이 돼 있어요. 가령 특정 지역 사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가정 자녀들이 대학 교육까지 이수하는데 흑인 가정 자녀들은 교육 수준이 낮다면 여기 딱 나와 있으면 이게 뭐야? 비교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부족해요라는 부분을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상대 빈곤이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지. 이게 비교해가지고 이 비해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한 거죠. 물질적으로 생계에 큰 지장이 없다 해도 흑인 가정 자녀들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물질적으로 생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이게 절대 빈곤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빈곤이 아니라고 해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B가 상대 빈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1번 절대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절대 빈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포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의 물가를 산정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에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려면 우리나라 물가를 생각해 봤을 때 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럼 그게 절대 빈곤의 기준선인 최저 생계비가 되잖아. 그 절대 빈곤선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소득 분포 이런 거엔 크게 관심이 없다 이거야. 그냥 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만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은 벌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B는 고려하지. 상대 빈곤은 소득 분포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소득 분포 선을 쫙 만들어 놓고 여기서 중위소득의 50%, 뭐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다. 1등부터 꼴등까지 했을 때 중간 순위에 있는 사람이 200만 원 번다 치면은 뭐 100만 원 밑으로 버는 사람들은 다 절대 빈곤자예요. 절대 빈곤 가구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어쨌든 절대 빈곤은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이번 상대 빈곤은 개인이 스스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주관적 빈곤이지 상대 빈곤이 아니라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 스스로 인식하는 상태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주관적이에요. 상대 빈곤, 절대 빈곤은 객관적 빈곤이고 주관적 빈곤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그냥 내가 그렇게 느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조건 주관적 빈곤이라고 봐야 돼. 절대 상대 둘 다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3번 상대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과 달리 절대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아니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지고 특수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물가가 다 다르니까 절대 빈곤선도 다를 수밖에 없고 나라마다 소득 분포가 다르니까 상대 빈곤선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 4번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절대 빈곤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상대 빈곤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 다 나타나요. 우리나라처럼 소득 수준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클래스를 찍을 정도로 높은 나라에서도 절대 빈곤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있고요. 아프리카 같이 굉장한 저개발 국가에서도 전반적인 국민 소득이 되게 낮은 국가에서도 그 안에서 또 상대적으로 빈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나타난다고 봐야 돼.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나냐 많이 나타나냐의 차이만 있겠지. 5번 상대 빈곤선이 절대 빈곤선보다 높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 색깔을 좀 활용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빈곤이랑 절대 빈곤. 여기 이게 소득 분포표야. 소득 분포표를 싹 그려놓고 상대 빈곤선이 절대 빈곤선보다 높은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잖아. 파란색이 상대 빈곤선, 빨간색이 절대 빈곤선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절대 빈곤수는 아래로 절대 빈곤 가구일 거고 상대 빈곤수는 아래로는 상대 빈곤수는 가구겠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그러면 B에 해당되는 상대 빈곤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가 절대 빈곤에 무조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냐? 아니잖아. 지금 딱 봐도. 딱 봐도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상대 빈곤에는 해당되지만 절대 빈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100% B에 해당되는 모든 애들이 A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쌤이 뭐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이렇게 표로 그려줄 때 항상 강조했던 개념이니까 요게 헷갈려서 아마 틀리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9번. 일탈이론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만 하나만 딱 빠져 있어. 뭐만 빠져 있어. 안 빠져 있지 사실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교론, 낙인 이론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탈이론의 이해라는 파트에서 배우는 모든 일탈이론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이제 3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아래쪽에 이제 교사나 사회학자 얘기를 잘 봐야 돼. 갑의 일탈행동은 A와 B, 을의 일탈행동은 C와 D, 병의 일탈행동은 B와 D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리지 않거든요. 사회학자나 교사는 전지합니다. 무조건 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와 B, C와 D, B와 D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잘 보면은 갑이랑 병의 일탈행동에 B가 지금 겹친단 말이야. 그렇지? 겹치는 애를 알아내면은 사실은 B가 뭔지 알 수 있을 거고 A와 D도 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한 명당 지금 2개의 일탈 이론이 적용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금방 찾아봅시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공을 강요해. 이거 딱 보는 순간 느낌 와야 돼. 이거 보통 뭐 할 때 얘기하는 표현이야? 문화적 목표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이란 말이야.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첫 번째 개념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요. 맨 처음에 문화적 목표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강요가 되는데 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그게 뭡니까? 수단과 목적의 괴리.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얘기하는 아노미 상황이잖아.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일단 들어가고요. 이후 주변 사람들이 저를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했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었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지. 결국 자포자기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내면화됐단 말이야. 그래 나 쓰레기야. 나는 사회의 범죄자고 다시는 정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결국 자포자기하고 흑화해가지고 2차 일탈 저지르는 건 낙인 이론이니까 머튼의 아노미랑 낙인 이론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범죄자인 친구와 함께 살면서 범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친구와 범죄자인 친구, 쓰레기 친구라고 좀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나쁜 친구랑 함께 계속 살면서 차별적인 교제를 계속 한 거야. 말하자면 일탈자랑 차별적인 교제를 계속 하면서 범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 거지.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된 거고 거기서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학습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깜빵까지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차교론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죠. 출소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사회 규범과 전통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혼란. 이건 뭐야?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얘기하는 아노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범죄를 통제해줘야 되는데 이게 1등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사회 규범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걸 이제 무규범의 상태, 아노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교론이랑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혼란 상황에서 방황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런 얘기. 병, 저는 한 번의 실수를 했지만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취급했어. 낙인 찍었지? 또한 제 자신을 범죄자라고 생각했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내면화됐지? 낙인 이론. 진짜 범죄자가 되는 게 어렵지 않았어. 2차 일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후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지내보려 했지만 다른 재소자에게 범죄 기술을 배워서 차교론. 낙인 이론이랑 차교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찾아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나빠졌더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갑이랑 병에서 지금 B가 겹쳤었단 말이야. 갑이랑 병에서 겹치는 게 뭐죠? 낙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금방 찾아낼 수 있죠. B가 낙인 이론이야. 그러면은 A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될 거야. 갑이 지금 2개로 했는데 낙인 이론은 B로 결정 났으니까. 그리고 병 같은 경우에는 B와 D였는데 B가 낙인 이론이니까 남은 거 D는 차교론이 되겠죠. 그리고 C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죠. 1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B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자꾸 순서 이렇게 B는 A와 달리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A와 달리 B는 이라고 써가지고 뒤쪽에 있는 걸 정답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표시하세요. A와 달리 B는 낙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오히려 그렇게 보기 때문에 A와 B 위치 바꿔줘야 되고요. B와 달리 C는 낙인 이론과 달리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거 낙인 이론이 보는 거지, 그치?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이랑 관련된 건 낙인 이론이니까 위치 바꿔줘야 되고 3번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차교론은 사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행동의 발생에 관심을 둔다. 사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행동의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주로 많이 탐구를 하게 되는 거고
흔히 차교론이나 낙인이론이 일반적으로 상상론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행동의 발생이라고 얘기하면 차교론에 해당되지 뒤르케미 아노미 이론 같은 기능론에 해당되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지는 않죠. 한 명 한 명의 상호작용 이런 거 얘기하면 차교론, 낙인이론, 뒤르케미 아노미론이나 머튼의 아노미론은 기능론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 해당돼서 한 명 한 명의 상호작용에 집중하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위치 바꿔주는 게 아니지. 위치 바꿔주는 게 아니라 맞는 선지죠. 그렇죠? 뒤르케미 아노미론과 달리 차교론은 실제로 거기 관심을 두고 뒤르케미 아노미론은 관심 없는 게 맞다. 4번 A, B와 달리 C는 뒤르케미 아노미론은 머튼이나 낙인이론과 달리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지. 머튼의 아노미론을 여기 껴놓으면 안 되죠. 머튼의 아노미든 뒤르케미 아노미든 기능론이고 거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A와 C예요. 그렇죠? A와 달리라고 표현하면 탈락이라는 겁니다. 5번 BD와 달리, 낙차와 달리 머튼의 아노미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낙인이론만 없다고 보는 거잖아.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낙인이론만 없다고 보지 나머지는 다 있다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B랑 A랑 위치를 바꿔줘야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습니다. 10번. 이 문제 좀 어렵게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가지고 계속 풀어주면서 무슨 얘기를 되게 자주 합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선지부터 봐야 된다고요. 무슨 데이터를 찾아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값이 속한 공식 조직 몇 개인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값이 속한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부터는 그냥 적혀있는 걸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속한 걸 잘 찾아야 돼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볼 생각하고 역할 갈등 경험하고 있다 그럼 이따가 문제 보면 알 거고 뭐 고민 뭐 이런 거 적혀 있겠지 뭐. 값이 진술한 자발적 결사체는 3개다. 진술한도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진술한. 그러면 진술한 것도 적어야 되겠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냥 진술하는 과정에서 적어놓은 값이 적어놓은 내용들 중에 뭐 집단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될 거고 값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 집단을 활용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거는 글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2차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차이경에 속해 있는 것도 체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속해 있는 거 찾아야 되죠. 그렇죠? 값이 속해 있는 건 지금부터 어차피 갑을병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이 속해 있는 것만 찾으려면 이제 동그라미를 치자고. 그리고 그냥 적혀 있으면 밑줄을 그으면서 가볼게. 제목 대충 보면 안 돼. 직장생활 고충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돼 있고 소속사가 네모네모 기업이란 말이야. 성명에 갑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일단 네모네모 기업이 지금 갑이 속해 있는 집단이라는 건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쵸? 그거 못 보고 넘어가면 문제 틀립니다. 당신의 과거 직장생활 경력 이제부터가 갑이 진술한 내용들이죠. 밑줄 그으면서 가겠습니다. 땡땡건설 재무팀에 과거에 속했지 지금 속한 건 아니야. 세모세모전자 회계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 두 개는 별개 땡땡건설에도 속해 있었고 땡땡건설 재무팀에도 속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세모세모전자에도 속해 있었고 세모세모 회계팀에도 속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다 공식 조직들이고 그래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세모세모전자에도 속해 있었고 회계팀에도 속해 있어. 이런 식으로 진술한 것들 다 밑줄 끄면서 갈게. 속해 있는 건 동그라미 치고. 젊은 사원들의 중도 퇴사율이 높아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어 이직을 고민 중이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집단이 없으니까. 노동조합 간부래 지금 이 사람이. 아 그럼 노동조합에 속해 있네. 그지? 노동조합이 진술이 돼 있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에 속해 있기도 하네. 사용자와의 단체 협상 조율이 어려움. 환경 관련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 그랬지 여기 속해 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회사에 요구하는 점은 뭐야? 업무 피로도가 높은 임직원 대상으로 기업 교육 전문 업체. 자기가 소속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서 교육 좀 받았으면 한다는 얘기지. 독서 동호회, 산악회, 배드민턴 클럽과 같이 사내 구성원 간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이런 거 다 뭐야? 비공식 조직이잖아. 그치? 이 회사 안에 있는 친목 집단, 이 비공식 조직들을 통해서 친밀감 증대시키는 활동을 좀 해줬으면 자기가 속해 있다는 얘기 여전히 아니죠. 그럼 속한 건 2개밖에 없단 말이야. 1번, 갑이 속한 공식 조직은 2개다. 맞습니까? 기업 공식 조직 맞고요. 노동조합은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원래 공식 조직인 집단이에요. 2개. 1번 정답.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속한 걸 잘 찾아두면은 둘 다 공식 조직이네. 1번 정답.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2번 갑은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역할 갈등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 고민, 갈등, 싸움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있게 되거든. 찾아보자고. 이거네. 이직을 고민 중이다. 이거 지금 가지고 역할 갈등이냐 아닌지 판단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뭐 어렵다, 민원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 그치? 고민 이 부분이 역할 갈등이 되려면 될 수 있는데 아니 이직을 고민 중이라는 게 어떻게 역할 갈등이 됩니까? 2개 이상의 역할이 충돌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야 그게 역할 갈등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건 진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나 너무 피곤해. 그냥 회사 나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역할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탈락.
3번 갑이 진술한 자발적 결사체 숫자 한번 찾아볼까? 여기 진술돼 있는 거 밑줄 다 그어놨는데 요 안에서 자발적 결사체 찾아보자고. 건설,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 아니고요. 회사 안에 있는 팀도 자발적 결사체 아니고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은 자발적 결사체 맞고요. 하나. 환경 관련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 맞고요. 둘. 그리고 아까 전에 기업 교육 전문업체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건 회사잖아요. 말하자면 교육을 하는 전문 회사잖아. 그럼 이것도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고. 독서 동호회, 산악회, 배드민턴 클럽은 다 사내 구성원 간 친밀감을 증대시키는 거니까 싹 다 비공식 조직이란 말이야. 근데 비공식 조직들은 원래 다 자발적 결사체잖아. 그러니까 이거 3개가 다 자발적 결사체야. 그러면 노동조합, 시민단체, 비공식 조직 해가지고 총 5개가 자발적 결사체죠. 한참 많습니다. 2개나 더 많죠. 4번 갑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 집단을 활용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 내가 맨날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특히 문제 몇 번 풀어주면서 내가 이거 따로 외우라고 얘기해. 결합 자체가 목적이란 표현은 어떤 집단의 특징이야? 이거 공동사회의 특징이라고. 이거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진짜로. 이건 무슨 1차 집단의 특징 이런 거 아니에요. 항상 공동사회의 특징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사회가 어차피 다 1차 집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집단이라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1차 집단 중에는 이익사회도 있기 때문에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면 공동사회라고 해야지 1차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익사회지 공동사회가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갓도지 같은 집단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뭘 활용한 지원을 요구했냐고 물어보면 여기서 비공식 조직을 활용한 지원 혹은 기업교육 전문업체를 활용한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건 공식 조직이고 이익사회에서 해당 사항 없고 비공식 조직도 다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사회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집단을 활용한 지원을 요구한 적은 없는 거죠. 다 이익사회를 활용한 지원을 요구한 거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려면은 이게 공동사회라는 것부터 확실히 알아야 된다. 쌤이 외우라고 항상 개념 시간에도 강조하고 문제 풀 때도 강조하고 그랬던 내용들이죠. 5번 갑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다. 갑은 속해 있는 게 이거 2개란 말이야. 2차적 사회화 기관에는 둘 다 속해 있어요. 기업도 2차적이고 노동조합도 2차적이니까.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갓도지밖에 없고 사실상 나머지는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봐도 되니까 둘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는 건 맞는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니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어야 되는데 기업은 돈 벌려고 만들어진 것,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권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 뭐 이런 곳이랑은 전혀 상관없다. 답은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장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객관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쪽에 이제 두 번째 장까지 풀 때까지만 해도 무난하구만. 나의 사회문화 실력이 많이 늘었구만. 아까 그 2번 문제,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문제만 제외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세 번째 장이랑 네 번째 장부터 본격적으로 좀 빡센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죠?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문화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의 일부 닫혀지는 압력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산물이라서 A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를 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짱이야. 국뽕. 자문화 중심주의. 국뽕이죠. 아니야. A국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야. A국이 더 우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대주의일 거고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우리나라보다 쟤네가 더 우월해. 나는 두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A국의 결혼 형태가 형성된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바탕으로 각 문화를 이해해야 돼.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지. 상대주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화 이해 태도라고 처음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상대주의가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계셨어야 될 거고요. 1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다. 자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겠지.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무조건 사대주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번 사대주의는 자문화를 독자적으로 계승하는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문화를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문화를 독자적으로 계승하는데 기여하는 건 아무래도 자문화 중심주의겠죠. 탈락. 갑으로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된다. 3번 상대주의는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지. 그치? 기본적으로.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요거 2개. 자문화 중심주의랑 상대주의. 소위 말하는 문화 절대주의에 해당되는 입장이니까 병이 아니라 갑이나 을의 태도는 이렇게 바꿔야 될 거고. 4번 상대주의와 달리 자문화 중심주의는 헷갈리지 말고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그치?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마찰이랑은 별 관련이 없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내가 짱이야. 니넨 다 오랑캐야. 약간 이런 느낌의 태도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상대주의와 달리 사대주의는 을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건 갑이겠지.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이제 제국주의 아니면 국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대주의와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쨌든 갑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그죠?
12번 바로 갑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냥 이거 사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뭐 반문화나 하위문화나 반문화나 하위문화나 주류문화나 이런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제시문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지들이잖아요. 뭐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면 이게 답일 거고, 그치? 둘 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서 사실 판단해도 그렇게 늦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빠를 거예요. 금방 글을 읽어보면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보라는 거지. 각국에서 컴퓨터 게임은 시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일부 청소년들이 즐기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원래는 하위 문화였다는 얘기지. 하지만 전자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기존의 컴퓨터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각국에서 컴퓨터 게임은 보편 문화가 됐다. 이건 뭐예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제 컴퓨터 게임은 딱히 반문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는 모습이고, 외국에서 컴퓨터 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주류 계층에 저항하는 내용의 문학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반문화지. 근데 반문화도 하위 문화야. 알지? 하위 문화 중에 반문화가 아닌 게 있고 반문화인 게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하위 문화 혹은 반문화가 이후 이들의 사회비판 의식을 담은 문학이 대중의 지지를 얻어 결국에서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돼. 그 뭐가 된 거야? 역시 또 주류 문화가 된 거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반문화든 아니면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든 주류 문화가 되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지를 쓱 찾아보면 돼.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에서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 이게 답이지 뭐 4번.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선지는 사실 딱히 읽어볼 가치가 없죠. 너무 명백한 답이 이렇게 4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 물론 반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막 나와 있고 그렇지만 이게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선지를 찾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는 거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13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게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 풀면서 되게 빡세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 엄청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화 변동이랑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변동은 요인이 있고 문화 변동의 결과가 있으니까 발명, 발견, 직접, 간접, 자극 전파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충분히 문화 융합, 병존, 동화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죠. 을국에서는 어쩌고, 병국에서는 어쩌고, 갑국, 을국에서는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정확하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맥락을 가지고 온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랑 같이 비교해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작년 수능 문제라고 하면 2024학년도 수능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 한번 찾아가지고 그때 나왔던 문화변동 문제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국으로 유입된 난민들은 정착 초기부터 마셔오던 자국의 전통 음료라는 게 있단 말이야. 지금 봐봐. 갑국에 일단 사람들이, 난민들이 유입돼. 그러면서 자국의 전통 음료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그런 느낌의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로 이민을 와가지고 특정 지역에 이제 살면서 자기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어. 그럼 그거는 문화 변동의 결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인가? 직접 전파를 통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지고 온 거니까, 그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국의 전통 음료라는 거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이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원래 있던 전통 음료를 지금 가지고 왔어, 이 나라로. 그러니까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음료라는 게 들어왔는데, 사실 원래 이 갑국에서 자기네 나라의 자문화 요소로서의 음료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나라에도 마시는 것에 관련된 문화는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음료라는 개념은 어떤 나라에든 있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 사회라면은. 그러면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자국의 전통 음료를 가지고 왔어, 이 난민들이 갑국으로. 직접 전파를 통해서 이 음료가 왔지만 원래 이 갑국에서 원래 원주민들이 마시던 음료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이면 병존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사실상 문제를 출제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 수능에서 이거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이걸 보면서 직접 전파 병존이라는 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쨌든 그래. 그 다음에 새로운 A 음료를 개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봐봐. 이 사람들이 자국의 전통 음료에 착안을 했단 말이야. 그 지금 갑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외부 문화 요소를 보고 그 무형의 아이디어를 얻어와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자극 전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A 음료를 개발하는 이 상황은 자극 전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져온 상황이 아니라 여기 난민들이 한참 전에 정착 초기부터 마셔왔다, 이 얘기는 사실은 시간이 조금 흘렀다라는 표현을 지금 함축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맥락에서 이미 가지고 와가지고 자국의 전통 음료를 가지고 와서 갑국에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킨 상황에서 여기 갑국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들어온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이건 그냥 발명인 거야. 발명까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극 전파라는 건 기본적으로 갑국에 있던 사람이 외부에 있던 음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뭘 새롭게 만들었을 때 그걸 자극 전파라고 하는 것이고, 혹은 그 문화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외부 문화 요소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이미 여기에 난민들이 들어와서 정착 초기부터 오랫동안 마셔왔던 전통 음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이미 갑국에 귀속된 문화 요소라고 보는 걸로 지금 이 출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착 초기부터 이런 표현도 생각보다 중요한 문장이고, 이게 자극 전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무형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혹은 직접 전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물건을 보고 나서 이 나라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드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극 전파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병종, 그리고 발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A 음료는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을국과 병국으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을국과 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직접 전파가 지금 일어난 거지? 직접 전파가 일어났어. 을국에서는 갑국에서와 같이 대중적인 음료 중 하나가 되었어. 을국에서는 갑국에서도 대중적인 음료가 여러 개가 있다고 굳이 아래에서 또 말해줬어요. 그죠? 이 난민들이 지금 가지고 오던 자국의 전통 음료도 있고, 그리고 갑국에서 대중적인 음료 중에 하나라는 건 갑국에 여러 개의 대중적인 음료가 있다는 거 아니야. 원래 있던 음료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갑국으로 있던 난민들이 가져온 지네 나라 전통 음료도 있을 거고, 문화 병존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을국에서는 지금 갑국 같은 경우는 그래. 갑국은 그렇고, 갑국에서는 지금 이 A 음료라는 게 지금 넘어가기도 했으니까 A 음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그 갑국에서도 지금 이 A 음료라는 게 다른 문화들이랑 공존하고 있지만, 을국에서도 갑국으로부터 건너온,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건너온 이 음료라는 게 다른 음료들과 같이 대중적인 음료 중에 하나가 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확실한 거는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문화 병존도 일어났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인들을 통해서 넘어온 A 음료가 다른 음료들이랑 같이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다른 대중적인 음료도 있고, 갑국에서 넘어온 A 음료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직접 전파를 통한 병존, 이렇게 을국 확인할 수 있고요. 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 전파만 되고 그 이후 얘기는 안 나와 있어. 이후 을국의 한 학자가 A 음료의 제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연구 중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찾아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A 음료라는 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뭘 만들어냈다 이러면 자극 전파가 되겠지만,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냥 연구를 할 때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를 했을 뿐이야. 이건 문화 요소가 탄생했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 자극 전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 이걸 찾아낸 거잖아. 그럼 이건 뭐겠어? 을국에서 뭐도 하나 더 나타났다? 발견도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지. 원래 있었던 미생물을 찾아낸 거니까.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연구를 문화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함정이에요. 이 문제 속에 있는. 한편 병국에서는 전국으로부터 서적을 통해 전달된 전국의 전통적인 면 요리에 병국 사람들도 즐기는 A 음료를 첨가하여 새로운 맛을 내는 면 요리가 탄생했다고 지금 돼 있는데, 병국 체크해 보시면은 병국. 전국으로부터 서적을 통해 가지고 전달됐어. 전국의 전통적인 면 요리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서적을 통해서 면 요리가 전달됐다고 하면 그건 간접 전파라고 봐줘야 되겠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넘어왔다라고 명확하게 적어줬으니까. 병국 사람들도 즐기는 A 음료를 첨가해 가지고 원래 이 나라에 있던 이 음료를 첨가해서 새로운 맛을 내는 면 요리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간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타난 거야? 원래 병국 사람들이 즐기고 있던 A 음료를 외부에서 넘어온 거랑 합쳐가지고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A 음료를 받아가지고 이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문화 변동이 나온 상황에서 이미 자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A 문화 요소에다가 외부에서 간접 전파를 통해 넘어온 전국의 전통적인 면 요리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새로운 맛을 내는 면 요리니까 요거는 융합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요리는 병국과 갑국의 전쟁 중에 병국 취사병에 의해 갑국에 알려졌지만 갑국 사람들의 식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이 새로운 요리가 병국과 갑국의 전쟁 중에 지금 정확히 말하면 병국에서 지금 탄생을 했는데, 병국 갑국 전쟁하는 과정에서 갑국에도 넘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갑국에는 지금 취사병에 의해 가지고 이 면 요리가 넘어간 거니까 직접 전파가 발생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갑국 사람들의 식탁에는 오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직접 전파가 일어나긴 했지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화가 전달되긴 했지만 실제로 변동은 없었다라고까지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을국에서는 자극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냐라고 물어보면은 을국에서 찾아보자. 을국에서
자극전파로 인한 문화변동이 나타난 적이 있냐? 을국에는 지금 자극전파가 애초에 이 글 안에 자극전파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을국에서는 자극전파 없었고, 니은 병국에서는 직접전파로 인한 문화변동이 나타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전파가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병국에서 간접전파를 통해 가지고 문화융합도 나타났었고요. 근데 병국에서 이걸 잘 봐야 돼. 직접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 A 음료가 넘어간 이후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병국에서 병국 사람들도 즐기는 A 음료라는 지금 표현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A 음료가 직접 전파를 통해 넘어간 다음에 병국 사람들이 새롭게 이 음료를 즐기게 됐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문화 변동이 실제로 있었던 게 맞지. 이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직접 전파가 있어도 문화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직접 전파가 있었다고 해도 병국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음료를 즐긴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다면 그건 변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해주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는 직접 전파 나오고 이후에 굳이 뒤쪽에다가 숨겨놨죠. 병국 사람들도 즐기는 A 음료라고 해가지고 직접 전파를 통해서 이 문화 변동이 A 음료가 병국에 추가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니은 선지 맞고. 디귿, 갑국, 을국 모두 문화 병존 혹은 공존이 나타났다라고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갑국에서도 병존이 나타났었고 병국 같은 경우에는 융합이 나타났었고 을국에서 병존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갑국, 을국 모두 문화 병존 혹은 공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답이라고 충분히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정리만 잘해두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제로 이 정리를 하는 과정이 되게 빡세가지고 여기 있는 수많은 함정들이랑 힌트들을 정확히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번 가라에 나타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이 문제 되게 헷갈려가지고 틀린 친구들 꽤 있을 텐데 꼼꼼하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 가는 이거는 이제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해보는 게 맞겠지. 하나의 사례씩 분석하고 있으니까 사회 구성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알리고 관계부처가 협동해가지고 온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가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운동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해도 사회운동은 충분히 될 수는 있어요. 이런 정도면 사실은 사회운동이라고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이 이게 이 평가원이라든지 학력평가를 낸 출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한 친구들 되게 많을까? 아니 정부가 하는 것도 어쨌든 정부 구성원들도 사회 구성원인데 그 정부가 어쨌든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운동이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이겠지? 정부가 하는 것도 자발적이라고 치면은 사실 여기 있는 거는 특정 집단에 해당되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통제하는 역할에 해당되는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문화 속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거 말고 일반 시민들이 혹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좀 넓은 범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지를 틀리게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도 꽤 많을 텐데 이번 기회에 그냥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니은 나는 일시적이고 비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전쟁의 실상이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분노한 시민들이 즉흥적으로 거리로 나와가지고 자국 군대의 철수와 전쟁 반대를 외치며 행진을 벌인 건 일시적인 게 맞지. 사실은 이렇게 행진을 벌이고 나서 이 분노한 시민들이 사실은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위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조직적인 행동이라는 점도 맞는 거지. 그렇지? 즉흥적으로 사람들이 딱히 조직을 짜가지고 활동한다는 모습이 안 나와 있죠. 뭐 단체, 집단 이런 개념도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많이 벌어졌던 촛불 집회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라고 치지만 그런 촛불 집회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 촛불 집회를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단체, 조직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막 무슨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야. 혹시나 위험할까 봐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집회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집회를 통제하는 단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동자 집회 같은 것도 그렇고 환경보호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 촛불 집회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면 그 집회가 계속되기는 어렵단 말이지. 그냥 한 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야. 이게 전형적인 그런 상황인 거고 실제로 만약에 여기다가 한 번 이렇게 처음에는 즉흥적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집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행진 같은 걸 벌였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회운동이 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런 맥락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이고 비조직적인 운동으로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봐주는 게 맞습니다. 사회운동은 집단적이어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고 어떤 신념을 위해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추구하는 운동이어야 되니까요. 디귿, 다는 전체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냐.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전국대학생연합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존 사회 질서로부터 근본적인 해방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혁명적인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
개혁적 사회운동이 있고 혁명적 사회운동이 있잖아. 개혁적인 거는 기존 사회 질서를 인정하면서 일부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혁명은 아예 완전 뒤엎자라는 건데 여기 보면 기존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없자라는 얘기를 중점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혁명적 사회운동이라고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을, 나는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냐. 90년대 패션을 재해석하는 거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자기 복고 스타일을 SNS를 폼에서 뽐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아니 여기에 뭐 대단한 신념이 있어? 이 사람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사회운동이 아니라고 애초에.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패션이 과거로 회귀하는 걸 추구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그것도 좀 애매하죠. 그냥 자기가 옛날 패션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사회 질서를 뭐 과거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반동 복고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거고 애초에 이건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잡아주시는 게 맞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된다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자, 드디어 이 복지제도 도표통계 문제죠. 그렇죠? 도표통계 문제가 거의 맨 마지막 장에 쫙 몰려 있는데 15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들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만만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꽤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1등급 컷이 거의 40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겠죠. 금방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쌤이 그 도표통계 킬더킬러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 봤니? A만 수급받는 인구 비율, B만 수급받는 인구 비율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절대 쉽게 풀리지가 않을 거라서 아 이거 딱 보는 순간 표에 나와 있는 거 보는 순간 일단 가지역, 나지역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역이랑 나지역의 벤 다이어그램을 각각 빠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꼼꼼하게 그리셔야 되고요. 여기서 계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B, A, B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금방 한번 그려봅니다. 그릴 때 이제 숫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널찍하게 그려주시고 어쨌든 A, B로만 구성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A, B로만 구성된다는 건 뭐 C나 D 이런 추가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없다는 얘기야. A, B가 그냥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전부라는 얘기지. A, B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데 A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랬으니까 사회보험일 거고요.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공공부조일 겁니다. 사보, 공부, 사보, 공부 이렇게 다 확인을 해줘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가자고. 갑국은 인구가 동일한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어떤 원리 적용할 때 많이 나왔었니? 킬더킬러 잘 따라온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런 표현은 보통 가중평균 문제를 쓸 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혹시 그런 선지가 나올지도 모르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쌤이 권장하는 부분인데 뭐야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그럼 가중평균 원리가 사용될 수도 있겠네. 혹시 선지에서 그런 거 물어보나? 여기 지금 퍼센트가 나와 있는 거에는 뭐 가지역에서 나지역에서 이런 것밖에 없는데 아래쪽에 잘 보면은 갑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역, 나지역 합친 퍼센트도 나중에 구해야 된다는 거지. 아 이거 가중평균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선지를 보고 확인해 놓으면 진짜 편해진다고 사실은. 가지역은 지역 전체 인구의 90%. 나지역은 지역 전체 인구의 80%가 각각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라고 지금 돼 있어. 사회보장제도는 A나 B밖에 없거든. 근데 가지역에서 지역 전체 100% 인구 중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가 90%라고.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든 어쨌든 90%가 둘 중에 하나라도 수급한다는 얘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거 합집합이 90%를 차지한다는 뜻이라고. 이 부분 다 합쳐가지고 90%라는 얘기라고. 그럼 밖에 얼마 있겠어? 하나도 수급 안 하는 사람 10% 있겠지? 나지역은 얼마 있겠어? 합집합이 80%니까 요 안에. 그럼 밖에는 20% 있겠지?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위에 합집합을 표시해 두겠습니다. 90, 80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고 갑국의 지역별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을 지금 분석한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해당 지역 전체 수급자 대비예요. 이거 기억 인구 아니야? 인구 아니고 수급자 대비야. 이거 65 그대로 여기다가 막 적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해당 지역 전체 인구 100% 중에서 65%가 여기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수급자 대비 A만 수급받는 인구 비율. A만 수급받는 인구는 여기 있잖아. 여기지. 교집합 말고 A만 수급받는 인구는 여기 있는데 수급자 중에서 A만 수급받는 인구의 비율이 65%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인구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실제로는 90명이 요 안에 있다고. 수급받는 사람들 수급자라고. 90명 중에서 65%가 이 90명 중에서 65% 해당되는 애들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사실 퍼센트 안에서 퍼센트 구하기란 말이지. 전체 100% 인구 중에서 90%가 여기 있는데 이 90% 안에서 또 65%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쌤이 퍼센트 안에서 퍼센트 구하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 9 곱하기 6.5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퍼센트끼리 10분의 1씩 이렇게 각각 하나
뭐 90%는 9로 보고 65%는 6.5로 보고 곱하기 하면 그냥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전체 인구 100% 중에서 몇 %인지 그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9 곱하기 6.5를 해주면 됩니다. 9, 6에 54고 9, 5에 45니까 58.5 이런 식으로 A만 수급받는 애들의 전체 인구 중에서의 비율이 지금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B만 수급받는 인구 비율은 90% 안에서 또 25%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25%면 4분의 1이기도 하지만 그냥 9 곱하기 2.5로 해줘도 되겠죠? 9, 2, 18이고 9, 5, 45니까 여기는 22.5%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 교집합에 얼마 들어가는지도 알겠습니까? 여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지금 81%란 말이야. 그치? 여기 전체 90% 중에서 여기 81%에 해당되는 이 친구들이 여기 각각 A에만 B에만 해당되는 애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81% 달고 나머지 9%는 여기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쳐서 합집합 90% 나오게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아 지역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A만 수급받는 인구 비율 구하려면은 80% 안에서 71%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똑같이 전체 수급자 중에 A만 수급받는 애들이 80% 안에서 71%가 여기 있다라는 거니까 8 곱하기 7.1을 하면 된다고. 87에 56이니까 56.8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B지역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급자 대비 B만 수급받는 인구 이런 식으로 잡는 거니까 이 80% 안에서 14%만큼이 B만 수급받는 인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8 곱하기 1.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 더하기 3.2가 되는 거니까 1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면 얘네 둘이 지금 더하면 얼마야? 67, 68 이렇게 되니까 80에서 68을 빼주면 여기 가운데 중복수급자 부분에는 12%만 딱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깔끔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각국의 전체 인구 중에 AB 수급자 비율은 중복수급자 비율은 가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 AB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각국의 전체 인구 중 AB 중복수급자 비율을 어떻게 구할까? 자 봐봐. 우리가 이미 구해놓은 걸 잘 봐봐. 가 지역에서 전체 인구 중에 9%가 중복수급자, 나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 12%가 중복수급자야. 근데 전체 인구가 똑같대. 이거 가중평균이잖아, 이거. 9%랑 12%랑 둘 다 분모가 뭐라고요? 이 가 지역의 전체 인구, 나 지역의 전체 인구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 지역을 합친 전체 인구의 중복수급자 비율은 얼마일까? 얘랑 얘 가운데야. 가중평균이라고 이거 지금. 이거잖아. 가 지역에서 중복수급자가 A랑 B의 중복수급자가 9%야. 나 지역에서 중복수급자가 12%야. 근데 가 지역이랑 나 지역의 인구가 똑같아. 이렇게 1대1로. 이거 둘 다 전체 인구 중에 9%, 전체 인구 중에 12%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전체의 비율은 얼마일까라고 얘기하면은 여기랑 실제로 인구가 1대1로 똑같으니까 9랑 12%의 정확한 가운데. 그럼 여기 거리가 3이니까 1.5씩 나눠주면은 10.5가 될 거란 말이야. 10.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거 확인하셨나요? 가중평균 원리 앞에서 잘 배워보셨으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10.5%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 바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체 인구 중에 AB 중복수급자 비율은 10.5%가 된단 말이야. 가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 AB 중복수급자 비율은 얼마예요? 9%죠? 9%. 9%. 10.5%는 9%보다 크다. 당연히 정답이 됩니다. 니은 나 지역에서 AB 중복수급자 수 찾아 그냥. 나 지역에서 AB 중복수급자 수 12%에 해당되는데 사실 어차피 지금부터 숫자 구할 건데 실제 사람 숫자 구할 건데 어차피 가 지역이랑 나 지역이랑 인구가 그냥 똑같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앞에서 인구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100명, 100명으로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90명이야, 9명이야, 12명이야, 80명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여기 적혀있는 숫자 그대로. 나 지역에서 AB 중복수급자 수 12명이야. 나 지역에서 A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20명이야. 12명은 20명보다 적다. 이렇게 돼서 니은 틀리고. 디귿.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이니까 A란 말이죠. A의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A 수급자 수 구해볼까? 나 지역 같은 경우는 56.8이랑 12랑 더해야지 지금 나 지역의 수급자 수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은 68.8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 A는 68.8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68.8명은 나 지역이고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8.5명에다가 9명 그냥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67.5명 이렇게 나오겠구만. 그럼 나 지역이 더 크잖아. 67.5명이니까. 나 지역, 가 지역은 67.5명. 나 지역 68.8명이 가 지역 67.5명보다 많다. 정답됩니다. 리얼, 나 지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잖아. A.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잖아. B. 나 지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으로 하는 A 제도의 수급자 수는 방금 구해놨죠? 68.8명입니다. 68.8명 그대로. 가 지역에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 수혜자 숫자는 9명에다가 22.5명 더하면 되잖아. 31.5명이구만 뭐. 31.5명.
1.5명. 이렇게 하면 68.8명이 31.5명보다 많다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찾아주면 이 문제도 풀어낼 수 있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꼼꼼하게 풀려고 각 잡고 비율 안에 비율 구하기 그것만 쌤이 킬더킬러에서 잘 가르쳐줬던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걸 못하고 뭐 가중평균 원리 같은 것도 빠르게 기억 못하고 일일이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항상 킬더킬러를 계속 좀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결국은 거기서 쌤이 얘기해줬던 원리들이 싹 다 이런 문제에 다 적용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킬더킬러 복습만으로도 대다수의 도표 문제는 무난하게 풀 수 있게 된다는 걸 항상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16번으로 넘어가면은 연속으로 도표 통계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층 이동이랑 관련된 문제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알던 표가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알던 표는 그거란 말이야, 그치? 부모님 상중하, 자녀 상중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표였는데 이번에는 실제 계층 상중하, 계층 인식 상중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 계층도 상층이고 자기의 계층도 상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어쨌든 1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실제 계층과 자기의 계층 인식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계층 구조는 실제 계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계층 구조 관련 문제가 나오면은 실제 계층 보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해볼까? 갑국 같은 경우는 실제 계층 상중하가 어떻게 돼? 25, 15, 60이니까 실제 계층은 모래시계가 되겠네. 그 중층이 제일 적으니까. 여기 을국 같은 경우는 실제 계층이 20, 60, 20이니까 다이아몬드가 되겠네. 이런 거 금방 판단할 수 있죠. 1번 갑국에 비해 을국은 사회통합이 유리한 계층 구조지. 그치? 다이아몬드가 더 유리하니까 중층이 많아가지고. 2번 갑국은 피라미드형, 을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바로 틀렸죠. 갑국 같은 경우에는 모래시계형이 되는 거니까 바로 탈락이고 을국이 다이아몬드형인 건 맞고. 3번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인식이 불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이거 찾아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불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어차피 전체가 100명이니까 이 100명 중에서 일치하는 사람 빼면 그게 불일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물론 불일치한 애들 여기가 일치한 애들이잖아요. 여기. 상상, 중중, 하하 여기가 일치한 애들이니까 사실 나머지 불일치한 애들 딱 더해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어차피 전체가 100이니까 그중에서 10이랑 40이랑 더해서 50을 빼주면 그냥 나온단 말이야. 지금 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일치한 애들 50% 뺀 나머지 50%가 불일치한 애들일 거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일치한 애들 더하면 60% 나머지 불일치한 애들은 40%일 거 아니야.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작다가 돼야죠. 4번 갑국에서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한 사람과 을국에서 실제 상층에 속한 사람의 수는 같다. 갑국에서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한 사람 어디 있어? 상층으로 계층을 인식한 사람. 여기 찾으면 되죠. 10, 10, 0 더해가지고 20 이렇게 되는 거고. 20명이고 을국에서 실제 상층에 속한 사람의 수는 같다. 을국에서 실제 상층에 속한 사람 10, 10, 20 해가지고 20. 그러니까 같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 퍼센트예요. 단위가 퍼센트라고. 이게 사람 숫자가 아니라고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국 전체 인구 중에서 100%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20%만큼이 그리고 을국에서도 20%만큼이 자기를 상층으로 인식한 사람이고 실제 상층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거지. 갑국 을국의 전체 인구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수를 비교할 수는 없죠. 비율을 얘기하면 모를까. 갑국에서 자기를 상층으로 인식한 사람의 비율과 을국에서 실제 상층에 속한 사람의 비율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20%, 20%로 동일하겠지만 실제 사람의 숫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킬더킬러에서 누누이 내가 뭐라 그래. 사람 숫자랑 비율은 다른 개념이라고 항상 요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지. 여기 사람 숫자 같은 경우에는 갑국과 을국의 사람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전체 인구의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갑국, 을국 전체 인구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건 맞는 선지가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다고 보기 어렵다. 20%고 20%고 실제 사람 숫자는 모른다. 5번 갑국, 을국 모두 실제 계층 대비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이 인식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하층이 가장 크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층이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상, 중, 하 가지고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실제 계층 대비란 말이야. 실제 계층 상, 중, 하 대비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층부터 먼저 해볼게. 실제 계층 상층은 전체가 얼마야? 25야. 25. 그 중에서 대비라는 건 이제 그 안에서 찾으라는 거니까 실제 계층 대비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 10 이렇게 상층에서 먼저 하층이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상중하를 다 찾아야 된다고. 갑국에서 상층 먼저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상층 대비 상층은 전체가 25인데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인식이 모두 상층으로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으면은 여기 10 이렇게 된다고. 25분의 10 이게 상층의 비율인 거예요. 갑국에서. 중층도 똑같이 찾아보자고.
상중하를 다 알아야 하층이 가장 큰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실제 계층이 중층인 사람 15 중에서 실제로 계층도 중층이고 계층 인식도 중층인 사람은 빵! 그러니까 이건 아예 다 가장 낮아 버리네. 하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60인데 실제 계층이. 그 중에서 실제 계층도 하층이고 인식도 하층인 사람은 40.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율이 하층이 가장 큰지를 갑국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은 하층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분의 2밖에 안 되고 절반 못 넘고 여기는 아예 빵이고 여기는 절반 넘어가니까 하층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갑국에서. 을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실제 계층 상층 대비 전체가 20인데 20 중에서 계층 인식도 그리고 실제 계층도 상층인 사람 10 그리고 중층에서는 60분의 35 똑같은 계산 하층에서는 20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층이 제일 높은지 확인하면 여긴 절반 조금 넘고 여기는 4분의 3이나 되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얘가 4분의 3이 되려면 60분의 45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60분의 45가 안 되니까 4분의 3인 얘보다는 작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 하층이 제일 높은 상황이 또 나타나서 갑국에서도 을국에서도 하층의 비율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쌤이 이것도 킬더킬러에서 그때는 이제 부모 자식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줬지만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제 부모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 푸는 게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답은 5번입니다. 17번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다.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는 빠르게 풀어내야죠.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 문제인 거 딱 눈에 봐도 보이고요. 분노도 편견도 없이 원칙하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객관적인 처리란 계산할 수 없는 모든 비합리적인 감정 요소를 직무 처리에서 배제하고 한 사회학자는 A 조직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발휘되기 힘들어짐. 꽉 막힌 사회. 이 느낌 나는 건 항상 뭐야? 관료제잖아, 그치? 관료제에서는 철저한 업무 처리 절차를 문서화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업무 절차만 따라가야 되니까 분노, 편견 이런 감정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관료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업무 절차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가 발휘되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이 조직 체계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편 B는 조직을 개인들의 수평적 협력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탈관료제지, 그치? 수직적인 관료제에 비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 자발성과 창의성 이런 얘기들 다 탈관료제 특징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관탈되겠습니다.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업무 체계의 표준화와 세분화 정도가 낮다. 이거 바로 정답이에요. 관료제가 업무 체계라는 걸 완전히 표준화시키고 분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세분화돼가지고 하고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체계라면 탈관료제는 상대적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재량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업무 체계가 표준화돼 있다거나 세분화돼 있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업무 체계가 표준화됐다는 얘기는 매뉴얼이 되게 빡세게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보면 되고 그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제에 비해서 탈관료제는 이런 정도가 낮다 그러면 이게 맞는 선지라는 거지. 2번 A와 달리 B는 또 탈관료제는 조직의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둘 다 이루어집니다. 쌤이 이거 외우라고 진짜 많이 강조했어, 그치? 왜냐면 조직의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라는 거는 원래 공식 조직의 특징이거든. 관료제나 탈관료제나 둘 다 공식 조직이고 이 공식 조직의 특징으로 쌤이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공, 과, 위, 체, 분업, 공통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공통이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란 말이야. 공식 조직의 특징이란 걸 알고 있으면 관료제, 탈관료제 둘 다 해당되는 걸 바로 알아봐야죠. 3번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목적 전치 현상은 대표적으로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잖아. 쌤이 자주 강조하죠. 관료제의 이 여러 가지 한계들, 뭐 목적 전치 현상이라든지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꽉 막혀 있는 부분들, 경직성이라든지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무사 안일주의라든지 부처간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잘 외워둬야 된다고 관료제 한계 부분은. 4번 B와 달리 관료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조직의 운영의 목표이다. 둘 다 조직 운영의 목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지. 이것도 개념 완성에서 쌤이 많이 강조했던 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목표다. 둘 다의 공통점이고 원래 공식 조직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동시에 공정한 방식으로 지위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맞는 얘기라고 쌤이 말씀해 드린 바 있습니다. 5번 관료제는 상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하향식이고요. 탈관료제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혹은 쌍방향식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무난하게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18번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변동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 사회변동 이론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진화론, 순환론이 등장한다고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 중에 하나겠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선지를 체크해보면 뭐 서구 중심적 사고다 이런 거 다 진화론 선지잖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개인과 마찬가지로 제국도 자연적 수명을 가지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약 4세대야. 1세대는 토지를 정복하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이야. 도시 자리 잡고 살더라도 유목 생활의 습성을 보유하고 정주 생활 영향이 2세대에서 나타나서 사치와 왕의 권위가 지배하고 3세대는 사막 생활의 특징을 망각하고 정주 생활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거다. 제국은 노쇠해지고 제4세대로 넘어가면서 파괴된다. 이거 쇠퇴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순환론이지. 쌤이 순환론 얘기할 때 이븐 칼둔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븐 칼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이겁니다. 쌤이 그때 유목민이랑 정착민들에 대해 가지고 비교를 한 적이 있거든. 그때 그 이론이 바로 요 내용이야. 개념 완성에서 쌤이 해줬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나온 거라고. 그때 이븐 칼둔이라는 사람의 그 이론이 요거예요. 소위 순환론을 창조한 사람에 가까운 느낌은 순환론을 발명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의 실제 이론을 지금 이렇게 긴 글로 적어놨는데 마지막에 이거 쇠퇴하는 모습도 나와 있네? 그럼 순환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받는 건 진화론이니까 탈락이죠. 숙명론적 관점, 운명론적 관점이 순환론이 맞으니까 니은 맞고요.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는 진화론만의 선지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상을 갖는다 그러면 둘 다의 특징이지만 일정한 방향은 진화론만의 특징이라고 항상 쌤이 얘기했었고 대신에 특정 주기를 기준으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이 나타난다. 그럼 그건 항상 순환론 선지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화론은 아니고.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을 반복한다고 보는 거 순환론의 입장 맞기 때문에 답은 4번 니은 리을에 해당됩니다. 19번 바로 갑니다. 19번 문제도 좀 헷갈린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거는 사실 사고만 논리적으로 조금 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죠. A에서 C는 각각 기갈쌍중,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제 주제가 이렇게 적혀 있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기갈쌍이 나온다. A,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2개씩 서술하라고 했더니 이제 2개씩 서술을 했어. 근데 아래쪽에 보면 교사가 학생별로 채점하고 옳은 설명은 한 개당 1점 주고 틀리면 빵점 준다고 돼 있거든. 결과 먼저 봐봐. 세 학생의 평균 점수는 1점이야. 평균 1점이면은 이게 3명이잖아, 3명. 평균 점수가 1점 나오려면은 3명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3점이 돼야 되잖아, 그치? 3점을 3명으로 나눠가지고 평균 1점이 나온 거겠지? 갑은 을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병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얘기가 나오면 빼박이지, 그잖아. 평균이 1점인데 어차피 최대 점수는 2점이고 최소 점수는 빵점이잖아요, 그렇죠? 2개 다 맞거나 2개 다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막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럼 몇 점이 나왔겠어? 지금 갑이 을에 비해서 을이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을보다는 낮고 병보다는 높단 말이에요. 어차피 점수가 2점, 1점, 빵점밖에 없어. 그럼 갑은 몇 점이겠어? 1점이니까. 갑이 1점이니까 을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 을이 2점이 되는 거고 병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 병이 빵점이 되는 거지. 만약에 갑이 빵점이면은 병보다 높을 수가 없지. 갑이 2점이면은 을보다 낮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갑은 가운데 껴있는 사람이라서 1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1점. 을 같은 경우는 2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1점보다 높다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에는 빵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을은 둘 다 맞았으니까 이렇게 둘 다 맞았다고 표시해두고 병은 둘 다 틀렸으니까 둘 다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갑은 하나만 맞다라는 거 깔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A, B 확실히 알아낼 수 있죠? 이게 맞았잖아, 그치? 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럼 A와 달리 B는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 전체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고 보니까 기능과 역할이라는 게 사회 전체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고 보는 거는 기능론이잖아? 그러면 B가 기능론이 되고 C는 사회 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는데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고 하면 거시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C가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게 틀렸어. 그러면 C는 사회 구조적 측면,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럼 상상론밖에 없잖아. C는 상상론이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A는 갈등론이 될 겁니다. 갈기상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까지는 그냥 A, B, C만 알면 풀 수 있으니까 바로 풀어볼게. 상상론은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한다. 이거 기능론이지, 그치? 여러 사회 제도들이 마치 유기체처럼 사회 유기체설이라서 상호 의존하면서 거대한 사회 구조를 조화, 안정, 통합의 방향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하면 기능론이니까 C가 아니라 B로 바꿔줘야 될 거고 2번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이거 전형적인 갈등론 선지잖아. 탈락이고 위치 바꿔줘야죠. B와 달리 A는 3번 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다에는 맞는 얘기가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지금. 을이 둘 다 맞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지 봅시다. 갈등론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한다고 본다. 이거 기능론선이잖아. 본질적으로 균형, 통합, 안정 추구한다고 보는 거는 원래 기능론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갈등론이 보기에는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동을 추구하게 되죠.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아니라 맞는 얘기가 들려가려면은 B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탈락이고. 4번 가가 C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이거 맞아 틀려. 상상론에 여기 들어가면 틀리잖아.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건 기능론이니까. C가 아니라 B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되면 가에 지금 틀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 선지의 상황에서는. 그럼 나는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왜냐면 값은 1점을 맞았으니까 하나는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에는 맞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맞는지 봅시다. 상상론과 달리 기능론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맞는 얘기 맞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주면 되고 5번 다와 달리 라에는 B와 달리 C는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일단 이거 맞아 틀려. 기능론과 달리 상상론은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서 행동한다고 본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다와 달리 라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라가 틀린 얘기고 다가 맞는 얘기란 말이야. 이거 맞는 선지기 때문에 라에 들어가면 안 되죠. 다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라와 달리 다에 이 맞는 선지가 들어가야지 이 표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면 마지막 문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마지막 문제는 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그 본질적으로 되게 쉬운 문제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전까지 풀어왔던 인구 부양비 문제에 비하면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쌤이랑 킬더킬러 무난하게 온 친구들은 아마 풀지 않았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는 갑국과 얼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인구 부양비랑 관련된 문제니까 어차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갑국에서 유분호총 구하고 얼국에서 유분호총 구하고 그 과정 항상 하던 대로 똑같이 거쳐가야 되겠습니다. 유분호총,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 인구 퍼센트 구해야 돼. 나라별로, 연도별로. T년의 갑국과 얼국 모두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다. T년에 갑국이랑 얼국이랑 둘 다 총 인구 100% 기준으로 부양 인구가 50%라는 거를 되게 많이 알려줬잖아. 그리고 부양 인구는 갑국이 100%, 얼국이 20%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실제로 뭐 10%, 20% 감소시켜가지고 나중에 비율 연결하라는 소리잖아. 그치? 이 연도별로 이제 서로 비율을 연결해가지고 인구 비교할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잖아. 아니 부양 인구와 전체 인구의 50%라는 걸 두 개나 줬으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피할 이유는 없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뭐 나머지 대단한 힌트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인구 100% 기준으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인구 100%로 잡았을 때 T년에는 갑국이나 얼국이나 둘 다 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다라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봐주면 되겠죠.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부양 인구는 갑국이 10%, 20% 감소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비율 연결할 때 쓰는 거니까 일단 냅두자. 그리고 얼국의 노년 인구가 100% 증가했다는 것도 아직 노년 인구 모르니까 쓸 수가 없죠.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동일 시기에 갑국과 얼국의 전체 인구는 같다라는 얘기는 진짜 중요하죠. 이거 100%로 이렇게 잡아뒀으면은 동일 시기에 실제로 갑국과 얼국의 전체 인구가 같다. 그러니까 T년에도 갑국과 얼국의 전체 인구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100명으로 치고 얘를 100명으로 치고 실제로 인구를 막 비교해도 무방하다는 거지. 얘랑 얘는 이미 비율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비교해도 됩니다. 실제 인구를.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합계 출산율이 나와 있지만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 같은 것을 좀 보면서 봤겠지만 합계 출산율은 특정 연도의 유분호충의 비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살아있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애들을 몇 명 낳는지 그냥 이거를 이 통계적으로 분석한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출산이니 다출산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유분호총의 인구 비율을 만드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라는 거 이미 기출문제 몇 번 통해가지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대 노년 부양비인데 니네 잘 생각해봐.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이야. 곱하기 100해서 나온 값이지.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야. 곱하기 100해서 나온 값이야. 그러면 얘 대 얘가 2대 3이라는 건 어차피 아래 부양인구는 삭제될 테니까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2대 3이란 얘기잖아요. 갑국에서 T년에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2대 3이라고. 그럼 이거 몇 프로겠어? 20%, 30%지. 어차피 100에서 50 빼면 나머지 두 개 합치면 50% 될 테니까 50%를 2대 3으로 나눈다? 20대 30이잖아. 얼국의 T년도 똑같이 할 수 있죠. 1대 1이잖아요. 이거 두 개 합치면 50% 남게 될 텐데 1대 1이니까 25, 25씩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비율적으로.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비율을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양비란 단어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 분수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냥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비율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단한 힌트는 없어. 여기도 이제 추가적으로 3대 10 이런 거 알려주고 있지.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3대 10이야. 그리고 여기는 2대 5니까 여기는 뭐 2대 5야.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여기까지 지금 알아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것저것 쓸 수 있는 걸 해봐야 돼.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썼어. 지금 우리가. 여기다 표시도 다 해놨고. 자, 부양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다 이것도 다 썼기 때문에 이것도 날리고 이제부터 요거 나머지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일 시기 갑국, 을국 전체 인구 똑같다. 이것도 좀 이따가 사용해 볼 거고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의 부양인구는 갑국이 10%다. 그리고 을국이 10%만큼 감소했고 을국이 20%만큼 감소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연도 안에서 뭐 따로 비율을 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잖아. 그냥 2대 3대 10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 유분호총까지 다 구하냐고. 모르니까 그냥 우리 지금부터 적어 나가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냥 실제 인구를 적어 버리는 거야. 그냥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부양 인구가 10% 감소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감소시켜서 실제 인구를 적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연결된 값을 지금부터 적어버리는 거지 그냥. 따로 비율을 적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바로 연결된 숫자를 지금부터 적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뭐 여기도 똑같이 100% 기준으로 퍼센트 먼저 정하고 나중에 연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시작부터 연결된 값으로 그대로 적어버리자고. 45로 잡아주고 을국은 20% 감소했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실제 값을 적어버리자고. 50에서 20% 감소하면 40이 되겠죠. 이것도 그냥 연결된 숫자로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을국의 노년 인구는 100% 증가했다고 돼 있어. 을국의 노년 인구가 100% 증가했다고? 노년 인구가 25에서 100% 증가하면 얼마야? 2배가 된 거잖아? 그럼 여기 50 됐겠네요. 오? 얘가 50인데 비율이 5고 얘는 2면은 여기 20이겠지? 그러면 2개 더해가지고 60. 50까지 하면은 총 인구는 110이겠지? 근데 요거 봐봐. 동일 시기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다. 동일 시기에 을국이랑 갑국의 전체 인구가 똑같대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다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까지 지금 다 서로 연결돼 있는 관계란 말이야. 자세히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인구가 똑같다고 하니까 여기 그냥 실제 인구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미 연결돼 있는 숫자고 얘랑 얘도 당연히 비교 가능해야 되는 건데 실제 인구가 똑같다고 하니까 여기 110 똑같이 적어줘야지. 그러면 여기 얼마 나와? 합쳐가지고. 110에서 45 빼주면 남는 게 얼마입니까? 65란 말이에요. 그럼 65를 3대 10으로 나눌 수가 있냐? 65를 13으로 나눌 수 있어? 나눌 수 있지. 그러면 65를 13으로 나누면 5니까 비율 1당 5씩 먹게 되는 거고 5 곱하기 3 하면 15, 5 곱하기 10 하면 50. 이렇게 하면은 3대 10 합쳐서 65.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비율을 마무리를 해주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된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비율이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문제 빠르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1번, T년의 갑국은 고령사회, 을국은 초고령사회다. 이거 여기 아래 볼 필요도 없어. 원래 고령사회는 14%에서 20% 미만이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이라고 한단 말이야. 고령화 사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야? 7% 이상에서 14% 미만까지를 고령화 사회라 그러고 그 다음이 고령이랑 초고령이란 말이야. 이거 보면 안 되죠. 외우고 있어야죠. 고령 사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T년의 갑국이 지금 노인 인구가 30%야. 총 인구 100% 중에서 30%나 되니까 무조건 초고령 사회지. 20% 넘어가니까 바로 탈락. 2번 T 플러스 30년의 갑국과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같다. T 플러스 30년의 노년 부양비 계산해 봅시다. 노년 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의 노인 인구잖아요. 여기는 45분의 50. 여기는 40분의 50. 45분의 50보다 당연히 40분의 50이 크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의 노년 부양비가 같지가 않고 을국이 더 크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T 플러스 30년의 갑국과 달리 을국은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합계 출산율 가지고 파악하면 돼. 합계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출산 현상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T 플러스 30년에 을국이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맞냐? 을국이 지금 T년에 비해 가지고 T 플러스 30년에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1.18이면 많이 떨어진 거니까. 근데 갑국도 엄청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딱 봐도 지금 갑국이 을국보다도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갑국과 달리 뭐 을국이 저출산 현상이 강하다라고 하면 안 되지. 누가 봐도 갑국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을국이 나타나고 있으면 당연히 갑국도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무조건 틀리게 돼서 탈락이고요. 4번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3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같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비율이잖아. 그냥 찾아가지고 비교하면 돼.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 20명, T 플러스 3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 20명 비교하면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연결돼 있어. 비교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여기로 한번 연결되고 여기서 또 연결되고 그러니까 얘랑 얘도 비교할 수 있어. 20, 20으로 같아.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보다 갑국이 많았으나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보다 갑국이 많았으나 맞네. 노인 인구끼리 비교하니까 T년에는 갑국이 더 많았네. T 플러스 30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이랑 을국이랑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갑국보다 을국이 많은 게 아니라 같아요. 그러니까 5번 선지는 틀리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4번을 정답으로 해가지고 이 모의고사 다 풀어봤습니다. 사실 만만한 모의고사가 아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봤으니까 더 잘 알 거예요. 쌤도 풀면서 이 정도면 꽤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등급컷이 40점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 못했어. 쌤은 42점, 43점 정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됐을 때 시간 부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준 모의고사가 아닌가 싶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시간 끌기형 유형들도 꽤 많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당장 타임어택 때문에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시기쯤에 보통 그런 문제가 대다수가 많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 제목이 타임 어택이기도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이니까 특히 시간 문제에서 부족을 많이 느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타임 어택 커리를 좀 따라오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도표 통계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지금 킬 더 킬러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거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도 웬만하면 잘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지들 암기가 아직 덜 돼 있다? 그럼 개념 완성 빨리 다시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9월 모의 평가도 얼마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열심히 달려가지고 9월 평가원에서는 좀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한번 웃어보도록 좀 합시다. 수능까지 나아가는 그 성적 상승의 길 중에서 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쌤이 본 커리큘럼 영상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9월 모의평가 해설 영상에서 만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사실 7월 학평 점수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쌤이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방금 쌤이 얘기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나의 약점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발판으로 삼는, 힌트로 삼는 그런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학력평가 해설 영상이었고요. 전문항 해설 다 했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